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 안방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내가 내 손으로 사업 자금을 대준 남편의 옷깃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강명숙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만 살아왔죠.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를 급이 안 맞는 여자라며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던 그 사람들과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가짜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인생의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분필 가루 마시며 번 돈으로 전원주택이나 가꾸며 살고 싶었죠.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참 고유하더라고. 하지만 제 남편 최기남 씨는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은퇴하고 석 달도 못 가 몸이 근질거린다며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군요.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최기남 씨가 상기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제게 비싼 꽃바구니까지 내밀면서 말이죠. 명숙 씨,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았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유통사업인데 내 인맥이면 이건 식은 죽 먹기야. 최기남 씨가 내민 명함에는 이름도 생소한 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던 사람이 무슨 사업인가 싶었죠. 하지만 최기남 씨는 제 걱정을 콧방귀로 날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는 고위직 인맥들이 뒤를 봐주기로 했다며 이제야 제 인생의 전성기가 온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망설였습니다. 제 퇴직금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기남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평생 당신 고생시킨 거 이번에 다 갚게 해달라고,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 간절한 눈빛의 소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30년 부부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사업은 예상보다 빨리 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기남 씨는 매일같이 값비싼 정장을 입고 예제차를 끌며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가방에서는 제가 모르는 명품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저는 그게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의 향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색깔의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예전에는 반찬 한 가지에도 제 눈치를 보시던 분이 그날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명수가, 너도 이제 옷 좀 신경 써서 입어라. 우리 최기남이가 이제 어디 보통 사람인 줄 아니. 사장 부인이 그렇게 수수하게 있으면 남들이 우리 아들 무시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복이 없게 생겼니. 박복자 여사님의 말투는 이미 저를 동등한 가족이 아닌 운 좋게 아들 덕을 보는 식객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기남 씨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와 제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던 그 불길한 장미 덩굴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말입니다. 최기남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았죠. 식탁 위에 차려진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어갔고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제 발밑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평생 살림만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파출부로 보시는 모양입니다.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은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셨죠. 제가 교사 시절에 드렸던 용돈이며 보약들은 이미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잘난 아들 등에 업고 상전 노릇하기에 바쁘셨으니까요. 최기남 씨는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를 지르곤 했죠. 여보, 나 배고픈데 과일 좀 깎아와 봐. 기왕이면 그 비싼 샤인머스켓으로 말이야.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같이 고생한 세월은 이미 최기남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이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잔뜩 세우고는 저희 집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손가락에는 평소 보지도 못한 굵은 금반지가 번쩍였고 얼굴에는 분칠이 하얗게 얹어져 있었죠. 박복자 여사님은 제가 들고 있던 걸레를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수가, 너는 어째 아직도 그렇게 궁상맞게 구니? 우리 아들이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너 교사 시절 연봉보다 많다는데 사람 하나 안 쓰고 내가 직접 걸레질이야. 어머니, 집안일이야 제가 운동 삼아 하는 게 속 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돈 다 아껴서 나중에 애들한테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박복자 여사님은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은 무슨. 우리 최기남이가 돈을 갈키로 긁어 모으는데 그깟 푼돈 아껴서 뭐하니. 아,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나 있었겠니? 다 우리 아들 복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박복자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기남 씨가 퇴직하고 방황할 때 제 월급으로 생활하며 어머니 병원비 챙겨드리던 시절은 이미 까맣게 잊으신 듯했죠. 그날 이후로 박복자 여사님은 저를 마치 본인 집의 종 대하듯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정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는 제게 주방 대청소를 시키더군요. 명수가, 오늘 우리 친구들 온다. 너 가서 전복 좀 넉넉히 사고 고기는 무조건 한우 2+로 준비해라. 우리 아들 사장님 체면이 있지. 싸구려 내놓으면 나 망신당한다. 왕복 2시간이 넘는 시장에 다녀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복자 여사님이 친구들 앞에서 최기남 씨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예제차를 바꿨네. 며느리는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하네 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주방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박복자 여사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제 옷차림을 지적하더군요. 예, 명수가. 너도 이제 나이살 좀 관리해라. 우리 아들은 갈수록 젊어지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퍼져 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 생각 안 하겠니? 관리 좀 해. 관리 좀. 친구분들은 호호거리며 웃었고 제 얼굴은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기남 씨의 성공이 제게는 오히려 족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궈온 30년의 삶이 단 몇 달 만에 능력 있는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여자의 껍데기로 덮여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최기남 씨에게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다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최기남 씨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당신이 좀 맞춰줘요. 노인네가 이제야 아들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당신도 참 속 좁다. 속 좁아. 최기남 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더군요. 그 미소는 분명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등의 파도는 이제 제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예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최기남 씨의 와이셔츠 기대 묻은 연한 화장품 자국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이 더 큰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기남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더군요. 화면에 뜬 이름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는 결코 비즈니스 관계의 것이 아니었죠. 기남 오빠, 오늘 와인 너무 맛있었어요. 벌써 보고 싶네. 얼른 이혼하고 나한테 와요.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최기남 씨는 제 손에 든 휴대폰을 보더니 사색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이래서 배운 여자들이 더 무섭다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천박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최기남 씨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도리어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김 실장이라는 여자는 30 초반의 유능한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최기남 씨는 아예 대놓고 며칠씩 예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최기남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명숙 씨,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고. 나 이제 당신이랑 대화가 안 돼. 당신은 평생 교실 안에만 갇혀 살아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몰라. 나처럼 큰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나를 이해해줄 점고 세련된 파트너가 필요해. 당신은 이제 내 급에 안 맞아.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말이 고작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을 대줬을 때는 생명의 은인이라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낡은 구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은 한술 더 뜨셨죠. 명수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니? 돈은 줄 만큼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아들 놔줘라. 앞길 막지 말고.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좋다는 젊은 여자들이 줄을 섰어. 박복자 여사님은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거드름을 피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화려한 성공 가도에 방해되는 낡은 걸림돌일 뿐이었죠.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정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릴 뻔했으니까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딸 최연주였습니다. 최연주는 울고 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슬퍼할 시간 없어.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지. 이제 엄마 인생 찾아야 해.
내가 도울게. 저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최연주는 최기남 씨의 사업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너무 불투명하고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빛이 교활하다는 거였죠. 최연주는 아빠 몰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조언에 따라 조용히 제 명의로 된 자산들을 정리하고 최기남 씨가 제 인감으로 벼려놓은 일들의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남 씨와 박복자 여사님은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줄 알고 희희낙낙하며 새 집으로 이사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최기남 씨는 그 김 실장이라는 여자와 함께 강남 오피스텔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죠. 배신감에 심장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의 바다는 가장 고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거울 속에 초라한 강명숙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그 선생님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평화롭던 거실에 벼락이 떨어진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최기남 씨는 그날도 김 실장이라는 여자와 크루즈 여행을 가네 마네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박복자 여사님은 옆에서 우리 아들 출세했다며 짐을 사주고 계셨고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건 말입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최기남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알고 보니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의 삼짓돈을 갈취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겁니다. 최기남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기는 정당하게 사업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수갑은 차갑게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최기남 씨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김 실장에게 명품 가방과 오피스텔을 사준 정황까지 낱낱이 파악된 상태였죠. 박복자 여사님은 수사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들어오느냐고 비명을 지르셨죠.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박복자 여사님이 자랑하던 그 번쩍이는 금반지 상자까지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거실 한편에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최연주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최기남 씨는 연행되기 직전 저를 보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명숙 씨, 당신 명의로 된 비상금 있지? 그거라도 빨리 풀어서 변호사 좀 사줘. 나 감옥 가면 당신도 끝이야. 제발 살려줘. 저는 최기남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비굴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기남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이혼 서류 던졌을 때 저도 제 인생 정리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내 인감 훔쳐서 빌린 돈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대출금. 최연주 도움받아서 이미 당신 사업체 지분이랑 상계 처리하고 법적으로 분리 끝냈어요. 이제 당신 빚은 오로지 당신 거예요. 최기남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제게 달려들며 소리를 지르셨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독한 년이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만히 밀어내며 마지막 일침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이 안 맞아서 아들 앞길 막을까 봐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 잘난 김 실장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 그 여자 아까 보니까 수사관들 오자마자 뒷문으로 도망가던데. 아마 지금쯤 아저씨 명의로 뽑아준 차 팔아서 잠적했을걸요? 최기남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사장님이라며 거드름 피우던 이용은 간대었고 그저 탐욕에 눈먼 노인의 초라함만 남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빨간 딱지가 가득한 집에서 박복자 여사님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죠. 저는 최연주와 함께 미리 챙겨둔 제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공매로 넘어갈 것이고 최기남 씨는 긴 세월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최기남 씨는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김 실장이라는 여자는 남은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달아났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화려한 오피스텔이며 번쩍이던 예제차는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은 아들의 몰락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되자 그제야 제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명수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기남이 옥바라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발 이 늙은 어미 좀 거둬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고쳐 쓴 마음은 이제 단단한 바위가 되었거든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 급에 맞는 인생 찾아왔어요. 아드님이 저지른 일은 아드님이 책임지는 게 사필귀정이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죠. 저는 최연주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소박한 집이죠.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던 그 화려한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곳입니다. 요즘 저는 다시 분필을 잡았습니다.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인근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고마워요 하며 투박한 손으로 건네주시는 사탕 한 알이 최기남 씨가 던져주던 명품 가방보다 훨씬 달콤하고 묵직합니다. 딸 최연주는 이제 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가까운 산에 오르기도 하고 예쁜 카페에 앉아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연주는 제게 엄마 지금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해주더군요. 거울 속에 저는 주름도 늘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졌습니다. 어제는 교도소에 있는 최기남 씨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잘못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었다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죠.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은 그저 자기를 대신해 희생해줄 존재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누군가의 복덩이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꽃이 다 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목련처럼 제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남의 집 담장 넘어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더군요. 제 작은 마당에 핀 소박한 풀꽃 향기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습니다. 지나온 3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압니다. 배신과 상처조차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활짝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제 앞에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강명숙의 빛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